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남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내일 새벽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등 핵심 현안 해법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 A씨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고값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착오라고 했습니다. 병사 군복과 속옷 등은 문재인 정부 때 공개 입찰로 바뀌면서 가격 절감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환자가 내년에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영츠하이머라는 말까지 생겨난 치매 집중 조명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가운데 하나인 심근염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심장질환과 백신사의 인과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지하철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신이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정부 내내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그럴 때마다 정부는 세금, 대출, 재건축을 포함한 갖가지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아직은 상당한 거품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그래도 떨어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자 결국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가파르게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풀었습니다. 자세한 정부 발표 내용부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한 곳은 모두 41곳. 부산과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시와 경기 안성과 동두천, 양주와 파주, 평택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된 지역이 최근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값이 급등할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 달 전 11곳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41곳을 더 해제하면서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는 다 푼 겁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각종 세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투기 과열지구인 인천 일부 지역과 세종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 효력은 관복 해제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발생합니다. 대출과 청약 전매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같은 부분이 완화되는 것 두 가지가 좀 크게 영향이 있다고.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유지한 가운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볼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돈이 풀릴 때는 집값이 올라가고 돈줄을 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죠. 하지만 올라갔던 집값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건 물론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크게 덜컹거리는 현상에 빗대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오늘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걱정도 있다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규제 해제도 논의됐지만 경착륙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결국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서울 등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집값이 유지되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아니어서 미흡하다는 반응과 함께 집값 안정과 시장 정상화라는 이율배반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차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 지역의 대폭 완화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 지역의 전면 해제는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의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외곽 지역이라 할지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풍선 효과를 통해 집값을 밀어올리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규제를 풀었지만 집값 불안이 재현될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연설로 본격적인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새벽이어서 못 본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자세한 연설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이번 순방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 먼저 전하겠습니다. 뉴욕으로 가보죠. 자, 김정우 기자, 국내에선 한일 회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뉴욕 시간이 현재 아침 8시인데 아직까지 한일 양국 모두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지 기류를 좀 설명드리면 양측이 막바지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일 정상회담이 2년 10개월 만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에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한 직후 일본 측에선 줄곧 결정된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기시다 총리가 발표 시기 조율 없이 한국이 먼저 발표한 데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일본 매체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떨어진 기시다 내각이 한일 신경전을 여론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여론 상황이 좋지 않은 두 정상 간 회동이 성사가 되더라도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선 전향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한일 정상회담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체류 일정을 갑자기 하루 정도 이렇게 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회담 발표 역시 늦어지면서 한미 정상의 만남이 풀 어사이드와 같은 약식 회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통화 스와프와 같은 한미 간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예, 뉴욕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 유엔 연설에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전 세계적 위기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란 단어는 21번이 나왔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도발시 단호한 대응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역시 뉴욕에서 취재 중인 이채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태극기 배지를 단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단에 섭니다. 각국 정상들 앞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해법으로 자유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11분 연설에서 자유 단어를 21번 썼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매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했던 북한 대표부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도발할 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구테흐스 총장은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안보리 차원에서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 성과가 적었던 문재인 정부의 북한 중심 외교들을 탈피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그제와 어제 저희는 이스타 항공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채용 청탁을 한 정황 그리고 부실한 경찰 수사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2번이나 관련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낸 바 있는데 더 나아가 경찰이 이 항공사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건을 넘겨받아 수사는 하지 않고 도리어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고발인에게 요청한 사실까지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스타항공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강서경찰서 A경위가 지난해 9월 이스타노조 측 변호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팩스가 안 들어온다, 연락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추석을 맞아 사건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습니다. A경위가 요청한 것은 이스타항공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고발 취하서. 이스타노조가 지난해 1월 이 전 의원과 경영진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위해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고발 취하를 요구한 겁니다. 경찰의 고발 취하 요청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타 노조 관계자는 A경위가 고발 5개월 뒤인 지난해 6월에도 사건 규모가 커서 수사가 어려운 사건이라며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이후 8달 동안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자 결국 고발인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고발을 취하했고 현재 재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수사 봐주기 논란의 A경위는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어려운 사건이란 것을 고발인 측에게 설명했다며 검찰이 경찰에게 자투리 사건을 떠넘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선거인단 모집을 종용했고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에게는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생한 정황이 담긴 당시 녹음 파일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권원영 기자입니다. 19대 대선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을 3주가량 앞둔 2017년 3월 초 이상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유상 당시 이스타항공 미래전략실장이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모아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요구합니다. 충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친구들뿐만 하고 하면은 30명 넘는 사람 여기서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도움을 받으시라. 모집한 선거인단의 주소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로 적으라고도 지시했는데 전주 완산구는 이스타항공 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선거인단 모집 실적이 적은 직원을 향해선 핀잔도 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3명하고 5명하고 6명하고 말이야. 선거인단 모집 목적이 당시 문재인 경선 후보의 당선이라는 점도 내비쳤는데 하루 단위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선거인단 모집 실적을 세고 있다며 재차 독려했습니다.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무사가 매일매일 숫자 카운팅을 합니다. 어디까지 전주을 8,484, 전주 병 4,597, 익사강 2,098. 이 또 통계가 중앙 캠프로 또 갑니다. 그래서 당시 인사팀장은 직원들에게 이상직 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도 내라고 지시하는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이스타항공 노조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후원금을 요구받고 후원금을 실제로 냈다고 응답한 직원은 32명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특보단장이었던 김태년 의원에게도 후원금이 입금됐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뇌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송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북 사업을 주도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는 남북 간 조성되는 평화협력의 분위기가 한반도에 확산되고 또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의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이 일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불러 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회이사로 있다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법인카드와 카니발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전 부지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전 부지사의 측근 A씨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 부지사가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보좌진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측근 B씨도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B씨는 프랑스에 머물던 도중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게 되자 자진 귀국했습니다. 쌍방울그룹 관련 주요 인사가 하나둘 체포되거나 소환 조사되면서 검찰 수사가 이전 부지사를 넘어 윗선으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에서 외교 참사가 빚어졌다고 야권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 반박하고 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민의힘이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이른바 혼밥 외교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게 외교 참사인지 비교해보라는 뜻이겠죠.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을 놓고 외교 참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외교로 반격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영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왕실과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밥 외교보다는 훨씬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중국을 방문했지만 10끼 식사 중 2끼만 중국 측 인사와 함께해 홀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정부 대응이 안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으로 놓고 봤을 때 다 넉넉히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도 총리도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를 부자 감세라고 몰아세웠는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꼬집었습니다. 3천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대기업들한테 3% 법인세 인하한 게 부자 감세입니다. 5년간 약 120조 원을 쏟아부어서 450만 개 세금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풀뽑기, 휴지 줍기 같은.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내년 국방 예산 가운데 군인들의 속옷 예산이 깎였다고 큰 소리를 냈다가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숫자가 줄어든 건 분명한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군인들의 속옷값이 궁금해지는데 얼마짜리를 지급한답니까? 네, 병사 한 사람당 연간 이런 팬티 7장과 러닝셔츠 7장이 지급됩니다. 팬티는 한 장에 5,300원 정도였는데 내년부터 4,500원으로 단가가 장당 860원 저렴해집니다. 국방부는 전투와 내복 등의 단가가 낮아지면서 내년 예산이 이만큼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주장한 것과는 수치가 많이 다릅니다. 예, 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값을 깎은 것이 아니라 단가가 낮춰졌다 이런 얘기군요. 물가는 올랐는데 단가는 왜 낮아졌을까요? 네, 서영교 의원이 착각을 한 거였습니다. 군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의 계약으로 납품을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값도 비싸고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서 지난 정부에서 이 수의 계약을 경쟁 입찰로 바꿨던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 우리 군이 질 나쁜 속옷을 비싸게 구매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률을 전수조사했는데요. 16개 업체가 불량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316만 벌, 1,200억 원어치였는데 이미 군 장병들에게 지급된 뒤였습니다. 대부분 원단 질이 낮아서 기준 규격에도 미달이었고 또 땀 흡수가 안 되는 여름 활동복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안 되겠죠. 경쟁을 하면 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시장 원리였는데 그동안은 왜 수의 계약을 해왔습니까? 네, 특정 단체에 주는 이른바 쿼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불량 군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수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2025년에는 100% 공개 입찰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군요.
네, 불량군복은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방위사업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거였습니다. 예. 마침 군의 부실급식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돼서 정부가 합동 TF를 꾸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식자재부터 군복까지 전체 보급품의 납품 방식을 바꿨습니다. 우선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자, 이번 논란 보면서 우리 병사들이 우리 소고값 줄어들까 봐 국회의원이 걱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하철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자신이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송줄에 묶인 전주환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엔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불법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9년이 구형된 게 피해 여성 탓이라 생각해 원한을 갖고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전주환은 양면 점퍼와 장갑, 머리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범행 현장에 남을 것을 우려해 샤워캡까지 쓸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으세요? 그건 맞습니다. 징역 9년 구형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의 집 주소와 근무 일정 등을 4차례 조회했고 피해 여성 집은 5번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한 전담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BMW 승용차에 불이 나서 주변에 있던 차량 5대가 불탔습니다. 천장 구조물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불덩이가 쏟아질 정도였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한 BMW 보닛에서 연기가 나더니 3분여 만에 차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거센 불길에 불붙은 천장 구조물까지 무너집니다. 소방관들은 쏟아지는 불덩이 속에서 연친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한 BMW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근처에 주차했던 다른 차량까지 불이 번지면서 이렇게 시커멓게 그을리고 불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23분여 만에 꺼졌지만 주차 차량 3대가 완전히 불타고 2대는 일부분이 불탔습니다. 이거 많지도 않던 차인데 이거 어떻게 속상하죠? 이거 많이 쓰자고. 강한 열기와 그을음 때문에 피해 차량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열에서 좀 피해를 입으신 차들이 또 있고 그을음이라든지 거기 위에 천장에서 이제 녹아내린 뭐 그런. 경찰과 소방당국은 BMW 엔진룸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차 차량 660여 대가 불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해외에서 만든 위조 번호판을 밀수입해서 팔아온 태국인 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위조 번호판은 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판매됐는데 이 마약 거래 등 범죄에도 활용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납니다. 달아난 가해 운전자를 잡고 보니 마약에 취한 불법 체류 태국인이었습니다. 보행자를 친 승용차가 멈추나 싶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불법 체류 태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위조 번호판을 단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을 마약 범죄 등에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만든 위조 번호판을 밀수입한 판매책 등 24명을 붙잡았습니다. 태국인 40대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청소 물품 등으로 위장해 위조 번호판을 밀수입했습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 110여 명에게 13,000원짜리 위조 번호판을 45만 원에 팔아 5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마약 판매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2명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위조 번호판 126개 가운데 29개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심장 질환 중의 하나인 심근염 증세로 숨진 국내 첫 사례자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 초까지도 이 백신과 심근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국가 차원의 첫 대규모 연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제를 한 대학병원에 의뢰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은 발생 빈도는 낮으나 치명률이 높은 이상 반응으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심장 기능이 회복이 안 된 경우도 있다며 장기 합병증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질병청은 환자 소변과 혈액을 수집해 심근염 발생 이유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국내 사례자들이 보고된 후에도 줄곧 인과성을 부인해왔던 방역당국. 아직까지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심근염이 백신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지난 3월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의심 사례 1,728건 가운데 735건만 인정했습니다. 인과성 판단을 애타게 기다렸던 피해자 가족들은 뒤늦은 연구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수집되고 난 후에 이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사후적인 대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질병청은 여전히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이라면서 피해 보상의 근거로 삼기는 힘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제 접종 뒤 생긴 뇌 질환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는 백신 부작용을 광범위하게 보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으로 불립니다. 매일 소중한 추억,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일찍 발견해서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이 건망증으로 치부하기 쉽다고 해서 건망증과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태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형형색색 손수건을 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노래에 맞춰 율동을 따라 춥니다. 짝을 지어 블럭 쌓기도 즐겨봅니다. 네, 형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날 모인 환자들은 대부분 발병 3년 이내 초기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기 전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위하고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나하고 먹었대요. 이 70대 남성은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했지? 내가 뭘 들었지? 아직 치매는 아니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검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74. 거기서 또 7을 빼면은요? 64. 지난해 진료받은 환자가 3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매년 15% 정도가 치매로 악화됩니다. 건망증과는 증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경도 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나 인지장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경도 인지장애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앓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기 발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내 치매 인구가 현재 90만 명,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치매하면 노인의 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영츠하이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치매가 젊은 층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치매 방지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러앉은 게임 참가자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몸에 살도 여기 많다. 여기 엄청 많죠. 공을 던져 풍선을 터뜨리고 숫자 퀴즈를 푸느라 몸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재밌어. 너무 재밌어. 여기 왔다 가면 힐링이 되지. 치매 예방을 위해 고안된 놀이입니다. 저는 지금 가상현실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하기나 대중교통 탑승, 은행 업무 등을 해보면서 일상에 대한 두려움을 더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는 서울 25곳 등 전국에 250여 곳. 가상현실 속에서 계속 훈련을 하니까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양한 노력에도 60세 이상 국내 치매 인구는 9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엔 스마트폰 등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20, 30대 젊은 층에도 심각한 건망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모든 걸 다 저장해놓고 의존을 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하는 습관이라든지 뇌를 활용하는 것들이 떨어져서 치매 극복을 위한 노력은 가상 공간에서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등굣길 지하철역에서 여고생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몰카범을 붙잡은 건 고교생들이었는데 이 남성이 현장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를 부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겨졌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벽에 내려칩니다. 액정은 물론 본체까지 산산조각이나 내부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36살 A씨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등굣길 여고생을 불법 촬영하다 들키자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를 부순 겁니다.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은 건 고등학생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 현장을 본 여학생이 뭐 하는 거냐며 A씨 가방을 움켜잡았습니다. 뒤에 바로 어떤 남자가 붙어 있었어요. 그 상황이 좀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A씨가 뿌리치고 달아나려 하자 주변에 있던 남학생이 이를 보고 붙잡았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곧장 도주했지만 피해 학생 등 학생 3명이 뒤쫓아 지하철역 바로 앞인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두 학생에게 잡힌 A씨는 불법 촬영한 휴대전화를 그 자리에서 마구 부쉈습니다. 제 여동생이 이런 일 당했을 때 정말 화날 것 같아가지고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A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파손된 휴대전화 복구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과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자에게 출장에 가서 남자와 같이 잘 수 있겠냐고 묻는가 하면은 회식 후에는 여직원의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적절한 사건이 확인된 것만 6년 동안 10번이나 됩니다. 김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과기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파견직 채용 전형 면접관이었던 A씨. A씨는 한 여성 지원자에게 출장이 잦은 팀인데 우리는 남자밖에 없다며 같이 자는 것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입사한 뒤엔 볼을 만지거나 여러 차례 연락해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에게 2016년 한 해 동안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호소한 피해자만 3명. A씨는 결국 해임됐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2019년에도 벌어졌습니다. 직원 B씨는 출장 때마다 여직원 동행을 강요했고 차로 이동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 상체를 숙이자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또 다른 직원은 여성 동료의 허리를 만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가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그 성비 문제가 심각하게 자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기관에서만 최근 6년간 접수된 성비위나 갑질 신고는 12건.
하지만 해임은 단 2건에 그쳐 솜방망이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전황이 급격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란 서방 국가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지도자의 광기 어린 집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역사는 이미 수차례 입증한 바 있습니다만 푸틴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핵심 유충지 등을 탈환하며 선전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강공카드를 꺼냈습니다.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서방에 으름장을 놨습니다. И при угроз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11월로 예상됐던 점령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도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앞당겨 강행합니다. 대상은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4곳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15%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동원령에 대해 전쟁이 러시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수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On the contrary, it's a sign of weakness. It's the sign of Russian failure. 주민투표 역시 사기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Я дякую усім друзям і партнерам України за сьогоднішнє масове, принципове, тверде засудження намагань Росії розіграти чергові псевдореферендум. 외신들은 러시아가 최후 통첩을 날렸다며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이번 달에도 이어지면서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적자 규모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클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 적자입니다. 수출을 웃도는 수입의 영향으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가 확 실시됩니다.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2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결국 IMF 외환위기를 맞기도 했는데 무역 적자가 반년간 이어지는 건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간 누계는 지난 20일까지 292억 1,300만 달러 적자입니다. 1996년 IMF 구제금융 직전이 206억 달러 적자로 역대 최고치였는데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 반도체 업황 악화와 대중국 수출 부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등 3중고가 겹친 탓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조금씩 둔화되는 조짐이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이 투자 활동 자체가 많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351조 원 무역금융 공급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비비 120억 원 추가 지원 등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 제약 리스크가 여전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과거 통신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내는 대신에 데이터 쿠폰을 주는 등 소비자 직접 보상 방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1,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과연 실제로 1,100억 원어치 보상을 받았을까요? 송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59,900원의 데이터도 무한. 과거 통신사가 했던 LTE 무제한 요금제의 광고 문구입니다. 하지만 허위 광고로 드러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고 통신 3사는 과징금 대신 소비자 보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진짜 무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 절차가 들어갑니다. 통신사들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736만 명에게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가로 계산하면 1,164억 원어치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828억 원, 523만 명에게만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보상 인원 산출 방법에 있었습니다. 당초 요금제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실제 보상할 때는 중복 가입 등을 뺀 가입자 기준으로 바꾼 겁니다. 소비자 구제 규모가 적어졌죠.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풀려진 자진 시장안으로 공정위 과징금을 회피했다는 비판 속에 재발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보상 인원이 추후에 바뀔 수 있다고 의결서에 포함시켰고 당시로선 추정치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여행 빗장을 완전히 풀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본 여행을 예약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여행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도 큰 요인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내 한 여행사 콜센터, 일본 여행 상품을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집니다. 네, 원하시는 날짜가 언제실까요, 고객님? 네, 오사카 자유여행 말씀이시죠? 코로나19로 지난 3년 가까이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온 일본 정부가 이달 7일부터 PCR 검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가이드 없이도 패키지 여행을 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자 한 여행사의 일본 예약이 지난달보다 24배 늘었습니다. 동경 오사카 지역의 에어텔 상품이 가장 인기가 높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찾는 주 타겟은 20, 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약 80% 정도로. 엔화 약세로 일본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진 데다 다음 달부터 한국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여행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되게 저희 나라에서 1시간밖에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곧 코로나 규제도 많이 완화돼서 이제 일본에 많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홈쇼핑 업체도 발빠르게 채비에 나섰습니다. 오사카와 교토 지역 등의 여행 상품 방송을 시작한 데 이어 소그룹 여행 상품 판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다음 달 1일부터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의 운항을 하루 2번으로 늘리는 등 코로나로 3년 넘게 얼어붙었던 여행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지난주 대만과 일본, 멕시코에 이어서 오늘 러시아에서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나라여서 이 조산대가 이루고 있는 이른바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멕시코 태평양 연안 지역에 닥친 지진. 규모 7이 넘는 본진에 7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건물 3천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Por sus hijos o con su familia o qué sé yo, ¿verdad? Se salieron de sus trabajos, otros dejaban la camioneta y bueno, fue un caos. Pero sí fue una cosa pues muy. 대만 동남부는 이틀 연속 강진에 다리가 끊기거나 산사태가 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서쪽에서도 규모 6.1과 5.5 지진이 잇따라 한때 쓰나미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세 나라에 이어 러시아 동남쪽에서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불의 고리라고 불립니다. 여러 지각판들이 맞물리다 보니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습니다. It produces 90% of the world's earthquakes. The Ring of Fire includes about 450 volcanoes.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불의 고리 국가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대규모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만 현지 언론은 인구 밀집 지역에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대회 첼로 우승자 최하영 씨가 국내 투어를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한국인 최초 우승이어서 의미를 더했는데 조성진, 이문찬 등으로 대표되는 이 K클래식 돌풍에 대한 생각도 전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마치 드럼 치듯 활로 첼로 현을 두드리며 경쾌하고도 극적인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다소 낯선 현대곡으로 퀸 엘리자베스 대회 최고의 자리를
당당히 꿰찬 최하영. 우승 뒤 열린 첫 고국 무대를 위해 특별한 악기도 함께 왔습니다. 콩쿨 때 제가 썼던 악기고요. 몇 년 된 거예요, 이 악기는? 이 악기는 한 250년 정도 된 악기예요.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악기. 한국인 최초라는 값진 우승 뒤에는 어릴 적 스승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규정상 연락은 못했지만 대회 심사위원석에 첼리스트 정명화 씨가 있었던 것. 너무 기뻐하셨죠. 또 제가 선생님 앞에서 연주한 지는 정말 10년이 넘었어요. 어머니를 따라 호기심으로 시작한 첼로. 이 호기심은 클래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즈, 드럼, 그림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연주여행 다닐 때도 조그만 이렇게 휴대용 스케치북이랑 스체어독을 항상 들고 다니고요. K-클래식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음악의 본질로 대답합니다. 화려한 그런 기교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 있는 그런 연주로 청중들과 깊게 교감할 수 있는. TV조선 이루랍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날 거 아닙니다. 예? 낙장불입이라고 하십니까? 낙장불입. 3류 조폭 송강호는 낙장불입이라는 도박 용어가 고사성어인 줄 압니다. 그것도 엉뚱한 데다 써먹죠. 영화 포스터처럼 무식해서 용감합니다. 그는 앞뒤 없이 냅다 후려 갈겨놓고 보는 인간형입니다. 그냥 솥불 딱 잡고 무조건 갈아들어 내리치는 거야. 솥불 빠개질 때까지. 그는 누가 뭐래도 믿고 싶은 대로만 믿습니다. 내가 현정화 그러면 무조건 현정화야. 내 말에 토단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했습니다. 노상흠을 잡느라 열을 올리다 보면 달걀처럼 예쁜 뒤꿈치도 미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듯 매사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심리를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일 좀 있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느닷없이 장병 팬티를 도마에 올렸던 민주당이 착오가 있었다며 물러섰습니다. 국방부가 단가가 낮아져서 예산이 감액된 것일 뿐이라며 보낸 예산 자료를 수긍한 겁니다. 냅다 한 대 후려쳐보고 아니면 그뿐인 거죠. 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난했던 건 더 황당합니다. 행사를 마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엘리베이터까지 집요하게 따라가서 악수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사 영상을 잘 돌려보면 두 사람이 악수한 곳은 대회의실 행사장 아니고 악수를 먼저 청한 사람도 한 장관이 아니라 이 의원이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의원 말을 인용해 한 장관이 쫓아와서 도망갈 데도 없어 악수해 줬는데 카메라가 뒤에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두 사람 모두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구에 참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연일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로 첫날 참배가 무산된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의전 라인에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하지만 늦게 도착한 정상들은 왕실과 협의해 다음 날 장례식 참석한 뒤에 조문록을 쓰기로 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주한 영국 대사도 장례식이 핵심 행사며 새 국왕을 만났고 국장에 참석한 것이 조문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언론이 이런 기사들을 썼다면 가짜뉴스 엄벌해야 한다고 난리쳤을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말에 대해선 뭐가 잘못인지조차 잘 모르는 듯합니다.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언론 탓부터 하는 버릇도 여전하고요. 이제는 제발 그만하시죠. 상제와 잿날 다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상중에 있는 사람의 부모 제삿날을 제3자인 내가 더 잘 안다며 우긴다는 얘기죠. 눈에 달라붙은 나뭇잎, 귀를 막은 콩알을 떼어내야 세상이 바로 보이고 바로 들리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9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쌀쌀한 출근길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와 서울이 1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안동은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서울, 청주, 대구 모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만큼 자외선은 강하겠습니다. 자외선에 한두 시간만 노출돼도 옅은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한때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